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낡은 한옥 마루에 우리 삼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큰오빠 민수, 작은 언니 지영, 그리고 막내인 저. 모두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80살이었어요. 작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더니 이번 달 초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다들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고 체중도 10kg 넘게 줄으셨죠. 아버지 편찮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큰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거실 한쪽에 쌓인 서류 뭉치를 향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아버지는 천천히 서류를 펼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구에서 작은 금은방을 운영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서 집 세 채와 금은방 건물을 마련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 우리를 키우시며 사업도 키워오셨어요. 먼저 금은방 건물과 수성구 아파트는 민수네가 가져라. 큰오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금은방 건물은 시세가 12억 원이 넘었고 수성구 아파트도 8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오빠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죠. 지영이는 달서구 아파트 2채를 가져. 작은 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달서구 아파트는 각각 7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큰오빠는 20억, 작은 언니는 14억 정도를 받는 셈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뭔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연이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막내딸. 수연이, 너는 나중에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을 줄게. 그때까지는 나랑 같이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은 작은 언니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그래, 수연이는 나중에. 이 한옥은 지금 시세로 4억 원 정도 하니까 나중에 수연이 차지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잖니. 수연이가 그동안 나 옆에서 돌봐주고 내가 가면 이 집 받으면 되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오빠는 20억, 작은 언니는 14억을 지금 당장 받는데 저는 6개월 뒤에 4억짜리 낡은 한옥을 받는다고요? 수연아, 알겠니? 아버지의 눈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아프셨고 저는 효녀였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중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마 제가 가장 여유롭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내가 정신 온전할 때 정리해두는 게 좋잖니. 다들 가족끼리 믿고 사는 거 아니겠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기침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오빠와 작은 언니는 일주일 안에 모든 등기 이전을 마쳤어요. 빠르더라고요. 마치 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처럼요.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제 원룸은 월세를 그대로 내면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 5시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병원 치료도 제가 모두 모시고 갔어요. 매주 수요일 항암 치료, 금요일 정기 검진.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언니, 오늘 아버지 검진 가는 날이지.
나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가. 큰오빠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회의라는 게 정말 회의인지 골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연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아버지 좀 봐줄래?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거든. 작은 언니의 전화였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았나 봐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오빠도 바쁘고 언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 알아요. 게다가 이미 재산을 받았으니 뭔가 미안한 마음에 거리를 두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토하셨을 때 저는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내일 아침에 갈게라고 하더니 결국 저녁 때나 나타났죠. 형은 뭐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신데. 제가 화를 냈더니 큰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도 바빠. 그리고 애초에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너잖아. 나중에 집도 받을 거고. 4억짜리 낡은 집이요. 오빠는 20억 받았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따지든가. 큰오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작은 언니도 비슷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면 다행이었죠. 그나마도 30분 앉아 있다가 애들 봐야 해서라며 황급히 떠났어요. 아버지 병세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24시간 아버지를 돌봤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려야 했고, 통증으로 신음하시면 간호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아버지, 왜요? 네, 오빠, 언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게 하는구나. 내가 몰랐어.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죠. 나중에 이 집 받으면 팔아서 너도 좋은 곳에서 살아라. 알겠니?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렸죠.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때 큰오빠와 작은 언니가 함께 찾아왔어요. 이상했어요. 둘이 함께 오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수연아,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가니 큰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이랑 그런 거 있잖아. 네, 우리가 낼게.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평소 같지 않은 친절에 뭔가 찜찜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그래. 우리가 형 누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를 10분 정도 보다가 다시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로부터 2주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만 곁에 있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큰오빠와 작은 언니는 상주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눈물도 흘리고요. 마치 자신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우리 삼남매만 남았을 때였어요. 자, 이제 정산할 게 있어서 큰오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장례비용 영수증이랑 아버지 병원비 내역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장례 비용일 200만 원, 병원비. 여기서 멈칫했어요.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죠? 병원비가 2억 8천만 원이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 쓴 돈이야. 항암 치료비, 호스피스 비용, 약값 다 합치면 그래. 그런데 이게 왜 아버지 명의 통장에 있던 돈으로 다 냈어. 그게 3억 원 정도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남았어.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작은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금은방 운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었대. 친구분한테. 얼마나요? 3억 원. 순간 숨이 짓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어제 연락하셨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큰오빠와 작은 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연아, 너 이 집 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 왜 제가요? 오빠는 20억, 언니는 14억 받았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증여받은 거야. 법적으로는 우리 돈이지 상속이 아니라고. 그럼 제 집도 증여 아니에요? 너는 아직 안 받았잖아. 지금부터 상속 절차 들어가야 하는데 상속받는 사람이 빚도 같이 받는 거라고.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제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저보고 4억짜리 집 받으려고 3억 빚을 갚으라고요? 수연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래. 작은 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그럼 오빠, 언니가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계획이 있어. 나는 금은방 운영해야 하고, 지영이는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너는 아직 독신이니까 여유롭잖아. 여유롭다고요. 저 지난 6개월 동안 병가 내고 아버지 돌봤어요. 월급도 반밖에 안 나왔고요. 그래도 우리보단 낫잖아. 우리는 가족 있고 책임이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오빠, 언니인가요? 못 갚겠어요. 뭐? 저는 급이 못 갚아요. 제 책임 아니에요. 야, 김수연, 내가 상속받으면 법적으로 네 책임이라니까. 그럼 전 상속 포기할게요. 상속 포기? 그럼 넌 아무것도 못 받아. 상관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오빠가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살던 그곳이요. 이제는 텅 빈 집이었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옷가지, 약품들, 추억의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아버지 서재 책장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수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죠. 편지부터 읽었어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네 오빠와 언니에게 먼저 재산을 나눠준 건 사실 아빠의 잘못된 판단이었어. 너를 가장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가장 착하고 효성스럽고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아빠는 놓친 게 있었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내 오빠와 언니가 널 어떻게 대할지 이제야 보이더구나. 이 봉투 안에 있는 서류를 봐라. 이게 아빠가 원래 쓴 유언장이야. 3억씩 똑같이 나누려고 했었지. 그런데 네 오빠와 언니가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기들끼리 더 받게 해달라고 했어. 네가 아직 젊고 혼자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빠는 그 말을 믿었지.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어. 미안하다, 수연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장이었어요. 1년 전에 작성된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죠.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전 재산을 3등분하여 민수, 지영, 수연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빚 관련 서류였어요. 김철호에게 빌린 3억 원은 금은방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금은방을 상속받는 자가 변제 책임을 진다.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 빚은 금은방 운영 자금이야. 민수가 금은방 받으면 민수가 갚아야 해.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큰오빠와 작은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빚이 있다는 것도, 그 빚이 금은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서둘러 증여를 받았고 저한테는 나중에라고 미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유언장이 더 최근 거네요. 1년 전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따로 공증도 받으셨고 자필로 작성하셨네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럼 6개월 전에 증여한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미 완료된 증여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재산, 그러니까 이 한옥과 기타 자산들은 이 유언장대로 3등분해야 해요. 그럼 빚은요? 빚이 금은방 사업자금이라는 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금은방을 받은 분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유언장을 공개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큰오빠와 작은언니를 한옥으로 불렀어요. 왜 갑자기 불러? 나 바빠. 큰오빠가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상속포기 서류 가져왔어. 빨리 사인해. 그래야 우리도 정리하지. 작은언니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2개의 봉투를 놓았죠. 이게 뭔데?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저한테요. 큰오빠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내용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작은언니도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언니, 오빠, 아버지가 원래는 똑같이 나누시려고 했었네요. 그런데 오빠랑 언니가 설득했나 봐요. 제가 괜찮을 거라고요. 수연아, 이건. 그리고 이 빚이요. 금은방 사업자금이라고 아버지가 직접 쓰셨네요. 오빠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저한테 주시려고 숨겨두셨나 봐요. 이딴 걸 들고 나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미 증여는 끝났어. 맞아요. 증여는 끝났죠. 하지만 이 한옥이랑 남은 재산은 유언장대로 나눠야 해요. 3등분으로요. 말도 안 돼. 작은 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3억 빚은 오빠가 갚으셔야 해요. 금은방 받았으니까요.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김수연,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큰오빠가 테이블을 쳤어요. 있어요. 지난 6개월보다 더 정신이 맑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 오빠는 이미 빚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서둘러 증여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라고 하신 거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든 걸 저한테 떠넘기려고요. 증거 있어? 오빠가 금은방 인수하실 때 김철호 씨와 통화하신 거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빚은 나중에 막내한테 넘기면 된다고 하셨다고요. 큰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일 법원에 이 유언장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빚 청구도 오빠한테 가게 할 거고요. 김수연,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야? 작은 언니가 울먹였어요.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언니는 몇 번이나 오셨어요. 5번이요. 딱 5번. 그것도 한 번에 30분씩 오빤 3번 오셨고요. 그게 가족인가요? 우리도 바빴어. 저도 바빴어요. 학교 일도 있고 제 인생도 있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아버지 돌봤어요. 혼자서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빚은 저한테 떠넘기고 재산은 하나도 안 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큰오빠와 작은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이제 가족 안 할래요.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나가주세요. 김수연, 너 정말 이럴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큰오빠가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냈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다음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제출했고 빚 청구 소송도 시작했어요.
큰오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명확한 문서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어요. 한옥과 남은 예금 2천만 원은 3등분, 각자 1억 3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한옥은 팔아서 나누기로 했죠. 그리고 3억 원 빚은 큰오빠가 갚기로 판결이 났어요. 큰오빠는 금은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작은 언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큰오빠를 도와줬어요. 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1억 3천만 원을 받아서 작은 빌라를 하나 샀어요. 학교 근처에 아담한 곳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우리 좀 만나자. 왜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늦었어요, 오빠. 수연아,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오빠는 20억 받고도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잖아요. 그게 가족인가요? 나도 잘못 생각했어. 빚이 내게 가면 너도 어떻게든 하겠지 싶었어. 어떻게든요. 제 인생 망가뜨리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오빠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후회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오빠도 오빠 인생 사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 언니한테서도 카톡이 왔어요. 수연아,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용서해줘.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우연히 아버지 친구분을 만났어요. 김철호 씨였어요. 수연이, 잘 지내니? 네, 아저씨. 잘 지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수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착한 애라고 믿었는데 너무 착하게만 키워서 주변에서 이용당할까봐 걱정이라고. 그래도 네가 잘 이겨냈구나.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김철호 씨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전 잘하고 있는 거겠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덕분에 전 강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지난주에는 큰오빠가 금은방을 결국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빚을 갚느라 버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작은 언니도 아파트 하나를 팔고 나니 생활이 빠듯해졌다고 해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혼자 남는다는 걸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지내요. 주말에는 새로 만난 독서 모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제 작은 빌라는 따뜻하고 아늑해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3억 빚을 떠안고 오빠랑 언니 눈치 보며 착한 막내로 살았다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다고요. 어제 큰오빠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아마 돈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